한국인 원정대 5명이 히말라야 구르자이말에서 눈폭풍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해발 3,500m에 차려진 베이스 캠프가 돌풍에 휩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상 악화로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김창호 대장은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자를 무산소로 등반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교비로 원장의 승용차와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까지 다녔는데 사립 유치원의 비리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90대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구조됐습니다. 이 지하차도는 20m 앞에 이렇게 버스 통행 불가 표지판이 하나 달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관광버스가 광화문 지하차도 높이 제한 기둥에 걸렸는데 올해만 4번째 사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유치원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적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7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비리 유치원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14자 무산소 최단 기간 완등 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히말라야 한국 원정대 5명이 숨졌습니다. 강하게 불어닥친 폭풍으로 발생한 눈 사태가 베이스 캠프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입니다. 거센 눈폭풍이 휘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 AFP 등 주요 외신들이 히말라야 구르자히말에서 한국인 5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을 비롯해 등반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함께한 이밀진 감독 등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총 45일간의 원정 등반에 들어간 이들은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에 돌풍이 덮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르자히말산은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해발 7,193m의 봉우리입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한 해발 3,500m의 베이스 캠프는 거친 암벽 등반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산 지형 자체가 지금 등반 간 곳이 협곡으로 되어 있고요. 2,000 내지 3,000m 암벽, 빙벽 등반을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구르자히말산을 완등한 한국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원정대원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김창호 대장은 허영호, 엄홍길 대장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악인입니다. 집에서 집으로라는 무사귀환을 좌우명으로 삼았지만 이번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김창호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무산소로 완등한 한국인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세계 14번째 무산소 완등이었고 히말라야 최단기간 완등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황금 피켈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장이 산에 빠진 건 서울시립대 산악부에 입회하면서부터입니다. 등반 도중 갈비뼈가 부러지는 추락사고를 겪고도 끝내 완등에 성공했던 6,238m 높이의 그레이트 트랑구 타워에 오르면서 히말라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3년 TV조선 출연 당시 모습입니다. 등반이나 등산이 좋은 점은 어떤 1, 2등을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동료랑 손을 꽉 잡고 같이 정상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평소 절친했던 대원들과 총 45일간의 일정으로 구르자이말 신루트 개척에 나섰지만 시작 도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새로운 루트를 또 개척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산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강한 김 대장이었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성숙한 산악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즐거움을, 어떤 단계를 그다음에 0m에서 정상까지 가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김 대장은
사고 전날까지도 아내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하루 만에 연락이 끊겨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외교부와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은 시신 수습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으로 헬리콥터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호 대장 등이 머물던 베이스 캠프는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시신 수습과 이 베이스 캠프 상황 엄성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창호 대장 등 등반대가 머물던 베이스 캠프는 눈사태에 뒤덮이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네팔인 가이드는 어제 하산할 예정이던 등반대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해발 3,5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 캠프로 올라갔지만 베이스 캠프가 파괴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캠프 주변에서 오늘 새벽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강풍 등 날씨 여건이 좋지 않아 현장 확인과 시신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서 소형 헬기로 수색한 결과 시신은 발견했지만 소형 헬기로는 시신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습 장비를 구비한 헬기를 이용해 조속한 시일 안에 시신을 수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 해외 안전지킴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하고 연락하고 막 그런. 눈사태가 발생한 시점이나 등반대가 사망한 시점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가족들의 네팔 방문 시 장례 절차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인터넷 카페와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립 유치원을 영구 퇴출하라는 글까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명품 가방을 사고 성인 용품까지 구입한 전국 1,878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가야 될 돈들이 그 원장의 개인 사비로 가거나 그런 개인 물품을 산다거나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감사에 적발된 게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또 비리 명단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 부모 모임인 맘카페와 입주자 모임 게시판에는 비리 명단을 공유하는 글과 자녀의 유치원이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글이 이어집니다. 안 걸린 곳을 찾는 게 빠르겠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한탄과 함께 끝까지 파헤쳐달라. 학부모가 직접 감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립 유치원을 영구 퇴출하라. 비리 어린이집 명단도 공개하라는 등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들어가야 할 유치원 교비, 그야말로 지금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참 들어보실 텐데 원장의 고급 승용차 유지비, 명품백을 사는가 하면 참 민망하기까지 하니 성인용품 구입 비용으로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최세용 기자가 사립 유치원의 비리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 교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개인 승용차를 사고 기름값을 내는데 2,600여만 원을 쓰는가 하면 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1,800만 원, 사실상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노래방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5천여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두 아들의 대학교 입학금과 연기 아카데미 비용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은 교육업체와 공모해 교재를 구입할 때 실제 공급 가격보다 더 높게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모두 10회에 걸쳐 1,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치원들에 대한 정기감사 그리고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의 다른 유치원은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유치원 옥상에 물놀이장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물놀이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0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서 적발된 비리는 모두 5,900여 건. 이 공립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요직을 거친 현 고법 부장판사를 과거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징계위에 회부한 뒤에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공개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장판사는 불복 소송을 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던 오승환, 임창용 선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을 부과해달라며 약식 명령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두 선수를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담당 재판부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해 약식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두 선수를 막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조언했던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 담당 판사도 법원 조사에서 약식 명령을 내린 건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2년간 지냈습니다. 소속 법원장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징계안을 징계위에 올린 것과 견책 징계 사실을 신속히 언론에 공개한 것도 모두 이례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강정마을 시위자들의 사면 복권 검토를 발언한 데 이어서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해서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먼저 그제였습니다. 사면 복권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이제 청와대 국회의원이 말이 나왔잖아요. 먼저 그 발언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어제 아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형 확정 이후에 사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였겠지만 다르게 보면 청와대가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월권으로 해석될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법사위 국감에서는요, 여야 사이에 그래서 고성이 오갔는데 한국당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법농단이다, 이런 식의 공세가 쏟아졌고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법무부나 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장들이 있을 텐데. 예, 어제 한바탕 소동 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학자인 최대건 서울대 명예교수는 청와대에서 재판의 빠른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과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용산 철거 현장 사망 사건 여기 가담자 25명은 이미 지난해 말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 사면이었고요. 당시 법무부가 함께 사면을 검토했던 사건으로는 밀양 송전탑 그리고 세월호, 사드 그리고 강정마을 집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가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용산 화재 참사 그리고 평택 쌍용차 농선 진압에 대해서 경찰의 사과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남기 씨가 사망했던 시위와 그리고 쌍용차 파업에 대해선 관련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망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손배소 취하는 진상조사위의 월권 이라든가 앞으로 폭력 집회 시위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경찰 간부의 경우에는 정복을 입고
그 경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시위 당사자나 피해자들은 별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경찰조사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책임자 처벌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수뇌부가 과거사 사과 그리고 구성원 사기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법원 일부에서는 사면 방침을 정했는데 뭐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 그러나 사면 복권은 너무 앞서간 얘기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젠 유죄든 무죄든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일단 뭐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사면 역시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럴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단풍도 더 곱게 빨리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 절정이 다가온 설악산에는 오늘만 5만 명이 넘는 등산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과 일부 등산객의 볼썽사나운 모습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 아래까지 붉고 노란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단풍잎은 햇살을 받아 화사함을 더합니다. 너무나 좋은 절정을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단풍도 좋았고 사람이 많은 곳도 좋았고. 하지만 단풍 구경은 쉽지 않습니다. 설악산 입구는 차량이 뒤엉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관광버스는 도로에 그대로 멈춰 등산객을 내려주기까지 합니다. 와서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런데 내려다가 이거 안 된다고 손님들이 등산로 인근 갓길은 불법 주차 차량이 점거했습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도 무색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이렇게 도로 양쪽을 차지해 차량들이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고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세울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없고 우리 또 외지에서 왔는데 우리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멀리 있거든요.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음식을 먹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불법이란 말에 화를 냅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거 이제 뭐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 관광보다 부정이 얼마나 오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은 5만 명. 일부 성숙하지 못한 행태가 단풍의 아름다움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정부 서울청사 옆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다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년 새 4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이 뒤로 넘어갈 듯 기울어져 있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관광버스는 앞 모서리가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47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정부 서울청사 옆 광화문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다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제한구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걸렸다고 하는데요. 높이 3.38m 버스가 3.3m에 불과한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을 통과하려다 걸린 겁니다. 지난 5월에도 승객 41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리면서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등 1년 새 4차례나 같은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들이 지하도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배선하면은 딱 보다 300원을 딱 쓰는데 아무 생각이 들어갔구나. 안내판도 부족합니다. 이 지하차도는 20m 앞에 이렇게 버스 통행 불가 표지판이 하나 달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버스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도 크고 높이도 크거든요. 훨씬 더 이전에 큰 걸 미리 써놔야 돼요. 이걸 인지하게 만들고. 또 눈에 띄는 색의 안전바를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총무가 불길 속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깨워 대피시키는 바람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90대 할머니가 정동 휠체어를 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옥상까지 퍼집니다. 문을 열어봤는데
뜨거운 연기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10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는 층마다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직후 총무 28살 강대혁 씨는 일일이 방문을 두드려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왜냐면 이제 문을 잠그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을 이제 캉캉 두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강 씨의 발빠른 대처로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고속도로 1차선을 역주행합니다. 어제 낮 1시쯤 부산 경부 톨게이트 부근에서 94살 A 할머니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안치돼 있는 추모공원에 가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영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 보면은 그게 고속도로랑 연결이 되거든요. 방향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12시쯤 부산의 한 주택에서는 과일 건조기가 과열돼 불이 났습니다. 정오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는 59살 박모 씨 등 3명이 무면허로 고무보트를 운전하다 표류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을 팝콘을 먹으며 볼 만큼 재밌다는 내용의 영어 시험 지문을 출제해 논란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건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시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중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의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받아든 영어 시험 지문입니다. 가수 구하라와 강지영,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사진과 함께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상의 지문입니다. 강 씨는 팝콘 각이라는 신조어를 설명하고 구하라 씨 폭행 사건을 아주 재밌는 얘기라고 희화화합니다. 윗선에서도 그거를 보고 검수 같은 걸 하시잖아요. 수정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이 지문이 SNS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학교는 문제 형식과 출제에 있어서 시의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때문에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잖아요. 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한계가 있어요. 2011년 12월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한 정치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시험 문제를 낸 뒤 조롱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스스로 SNS에 밝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 7월엔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사용한 고교국어 문제가 출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책임 있는 문항을 개발해서 교내 시험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적 위기에 있는 분들이 검수 절차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준 낮은 교육의 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함께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1년간 확진 환자가 1만 명 넘게 발생한 만큼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잠재적 환자는 30만 명에 이르는데도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검진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달 전 혈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간암 진단을 받은 김모 씨. C형 간염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증상이 없어 감염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하죠. C형 간염에 의한 암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국내 C형 간염 감염자 수는 무려 3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치료를 받은 환자는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염 여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형 간염은 오염된 의료기구나 문신, 피어싱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피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고 2-3달 약을 복용하면 완치됩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 간염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검진 등 일반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사회 비용 효과적뿐만 아니라 타인으로의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 공중보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전수감시를 한 지난 1년 동안 C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1,000명. 하루빨리 국가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페이스북 네트워크 해킹 사건으로 약 3천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유출을 됐나 봤더니 연락처, 종교, 무엇을 검색했는지 기록, 또 신용카드 뒷자리까지. 그러니까 정보 유출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해킹 공격으로 2,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엔 사용자 정보 도용으로 페이스북 창업자가 고개를 숙였는데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이번엔 해커들에게 당한 겁니다. 해커들은 40만 개의 계정에 접근해 수천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해킹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이 발표한 5천만 명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지만 해커들이 빼내간 정보의 수준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 친구관계, 로그인 정보, 사용 기기는 물론 검색 기록 등까지 노출된 겁니다. 여기엔 금융 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이 로젠 페이스북 부사장은 일부 사용자의 경우 해커가 카드 번호 마지막 4자리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은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800여 개 계정과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일자리 상황이 나쁘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102만 명 가운데 대졸 실업자는 절반에 가까운 49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구직 단념자도 4개월 연속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취업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취업할 곳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대졸 실업자는 49만 2천 명, 9월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4만 명에 2배를 넘는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전체 실업자 102만 4천 명의 절반에 달합니다. 수십 군데 여기저기 원서를 내도 다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업 기간도 길어집니다.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8만 3천 명으로 연초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등엔 구직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취업이 쉽진 않습니다. 일자리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기간 실업은 결국 구직 단념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55만 6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개월 연속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률도 4개월째 하락세입니다. 15-64세 고용률을 보면 0.1%포인트 하락했고 지금 4개월 연속 15-64세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자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고용 한파를 얼마나 녹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의 텅 빈 건물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 한복판의 사무실용 오피스 10곳 중 한두 곳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몇 달째 비어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강남대로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초고층 빌딩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안내판이 건물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층이 다 전체가 아예 비어 있는 거예요? 주변 또 다른 건물 1층도 텅 비어 있습니다. 100m를 채 못 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건물이 또 나옵니다. 올 2분기 강남대로 오피스 공실률은 19.9%로 사무실 5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목동이 23%로 가장 높았고 종로, 강남대로, 충무로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종로와 강남대로의 공실률은 5년 사이 2배로 뛰었습니다. 최근 몇 년 공급이 증가한 데다 땅값과 세금이 오르면서
임대료가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임대료도 상승이 되고 강남역 심지어 20% 가까운 공실률. 서울 오피스는 불패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지난주 시작한 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고성과 막말은 여전했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내 탓 공방 변한 게 없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흘 내내 파행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감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사법재판농단이죠. 사법부 무력화죠.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정무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민병두 위원장을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병두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 위원장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타 의원들 대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 진짜 스타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황이 낮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럼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올해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수준 미달 질의와 여야의 내 탓 공방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윤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멜라니아, we are fine. 그러니까 좋다, 괜찮다.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한 말이거든요. 네. 미국 A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남편의 성추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편과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불화설은 언론의 추측이고 소문일 뿐이라면서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도 했지만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호. I'm a mother and a first lady, and I have much more important things to think about and to do.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난 8월에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등 여성 2명의 입막음을 위해서 합의금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었고요. 네. 이후 멜라니아는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이 이어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래상어를 살려라.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자, 한 바닷가의 부두고요. 고래상어로 추정이 되는 어류가 부두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박한 배에는 죽변이라는 표기가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경북 울진군 죽변안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당시 어민들에 의하면은 저 고래상어가 잡혀와서 어판장에 올려졌었는데 계속 살아있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어허. 이 영상 속 어민들은요, 지게차를 이용해서 고래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고래상어가 무게 때문인지 꿈쩍도 하지 않자 어민들은 지게차 운전자에게 좀 안타까움 섞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꼬리 들어가지, 꼬리. 그 조언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고래상어 꼬리 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예. 지난 2014년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서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서 180만 뷰를 돌파하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 훈훈한 감동이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축구로 전업하는 번개맨 우사인 볼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사인 볼트가 이제 은퇴를 한 뒤에는 그렇죠. 축구 선수로서 뛰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테스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호주에서 프로 정식 데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우사인 볼트가 호주 센트럴 코스트라는 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 아직 정식으로 게임을 뛴 건 아니고요. 시즌 개막 전 연습 경기에서 활약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공격수보다는 수비수가 더 나을 거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골까지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후반 12분과 후반 23분에 총 2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첫 골은요, 상대 수비수를 달고 문전으로 빠르게 돌진하다가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고요. 후반 30분에 관중들의 기립박수 속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윤우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사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공간 개발에 골몰합니다. 이런 곳들이 일반 시민들도 한번 찾아갈 만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원스런 공간. 전자기기의 안내를 받아 따라가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알려줍니다. 커피 향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보는 맛을 더합니다. 한 식품업체의 카페입니다. 매장에서 사용되는 원두는 모두 건물 2층 높이에 달하는 이 로스터에서 볶아내는데 직접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원두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두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체험시킬 수 있도록 마녀 장의 음반들이 빼곡합니다. 옆 LP 플레이어에선 원하는 음반을 감상합니다. 건물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게 지어져 있고 LP판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많진 않아서 이 음악 도서관은 신용카드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디자인, 트래블, 쿠킹 같은 이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화장품 업체는 차 브랜드를 위해 제주도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녹차밭 풍광을 둘러보며 차를 즐길 수 있고 너른 대지에선 미술 작품을 전시해 연간 18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독특한 명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웅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막강한 문화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가 주요 영화제 최고상을 거머쥔 데 이어 각종 드라마와 예능 제작까지 진출하면서 경쟁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YG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팀이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되는 시트콤 YG전자입니다. 넷플릭스가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만든 예능으로 성희롱, 중국 희화화 논란까지 보태 화제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선택한 추리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역시 넷플릭스 제작입니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투자 제작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신작 로마가 지난달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을 거머쥐면서 영화계 판도를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쟁 부문에 넷플릭스 작품을 배제한 칸 영화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It's a film festival in theaters, and for the territory of France, we would like to have all the film competing in Cannes, available in theater. 국내 영화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CGV는 오프라인 체험을 강조한 콘텐츠로, 롯데시네마는 모바일 플랫폼인 시추 운영 활성화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내년 초부터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 플레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단풍 물결이 번지면서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지리산에서는 어제 첫 단풍이 관측됐고요. 설악산 등 강원도는 단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단풍놀이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낮에는 따뜻한 볕과 함께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 대전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따스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대구 8도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찬바람 막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으로도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명품 가방 사고, 고가 외제차 유지비에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까지. 이 비리 유치원의 파렴치한 행태가 이쯤 되면 정말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에 무조건 비리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